72세인 제가 제 딸을 감옥에 보낸 이유를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정리해 놓으셨어요. 장례식장 빈소 앞에서 딸 윤정이 건넨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박태수의 시신이 아직 차갑지도 않은 상황에서 딸이 건넨 건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병상에서 공증인과 함께 2024년 10월 15일 정확히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이 봉투 안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윤정아, 이게 뭐니? 아버지가 나한테 말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윤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의심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정신이 좀 이상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정정하셨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가 보기엔 많이 흐릿하셨어요. 그때 사위 민호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거라고요. 여기 공증 도장도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모든 경영권과 재산이 윤정에게 일괄 상속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36년간 함께 읽어온 태미 반찬,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이 터져가며 만든 회사가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된 거였습니다. 잠깐, 이건 말이 안 돼. 아버지가 나한테 분명히. 어머니, 윤정이 제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시게 됐으니 어머니도 편히 지내세요. 회사 일은 걱정 마시고요. 그 순간 제가 본 딸의 눈빛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계산기처럼 차갑고 동시에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날 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서재의 깊숙한 곳, 평소 남편만 알던 비밀번호 315 저희 결혼기념일로 잠긴 금고 안에서 진짜 유언장 원본을 찾았습니다. 공증인의 도장과 함께 남편이 친필로 쓴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태미 반찬의 경영권은 딸 박윤정에게 위임하되 주요 자산과 최종 의사결정권은 아내 김미희가 보유한다. 본사 부지시가 12억 상당화 핵심 레시피의 지적 재산권은 김미희 단독 소유로 한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딸이 저에게 준 유언장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사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유성지점에서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 계좌 이미 어제 오후 3시에 동결됐는데요. 뭐라고요? 누가 동결시켰나요? 공동 명의자이신 따님께서 상속 관련 법적 절차를 위해 임시 동결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당일 제가 조문객들을 맞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딸은 은행에 가서 회사 계좌를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자금 4억 2천만 원을 제가 인출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네, 법원에서 상속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은행에서 나온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차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의 일입니다. 윤정아, 은행 계좌가 왜 동결됐니? 아, 그거요?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인 것처럼 상속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그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분간 직원 월급 300만 원씩 18명, 임대료 월 150만 원은 어떻게 하냐?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별도 계좌가 있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별도 계좌? 내가 모르는 계좌를 미리 준비했다고?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전까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서 섬뜩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윤정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10월 14일 오후 11시 32분 윤정아, 아빠가 준비한 진짜 유언장은 서재 금고에 있다. 내가 보여준 그 가짜 서류 말고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아빠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까. 그 아래 윤정의 답장 10월 14일 오후 11시 35분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편히 쉬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은 딸이 가짜 유언장을 준비한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진짜 유언장을 따로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직접 말할 기회를 갖기 전에 의식을 잃고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 윤정의 방결혼 전 쓰던 방을 정리하다가 책장 뒤편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윤정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2024년 7월 아빠 건강 악화, 기회 포착. 8월 민호 오빠와 계획 수립, 변호사 섭외. 9월 가짜 유언장 초안 작성. 10월 최종 실행. 제가 36년 동안 키운 딸이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갑작스러운 욕심이 아니라 무려 4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영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희 씨, 이거 심각한 문제야. 일단 진짜 유언장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 그런데 최 변호사, 내 딸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미희 씨 유산 상속 때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 정말 많아. 게다가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건 배후에 누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제서야 저는 사위 민호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정과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그의 정확한 직업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 사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실 수 있나? 물론이지. 이런 일엔 배우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72세의 주름진 얼굴, 남편을 보내고 눈물로 퉁퉁 부은 눈. 그동안 착한 엄마, 희생하는 어머니로만 살아온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엄마가 아닌 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김미희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것이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그리고 내가 평생 이루어온 것들을 지켜낼 것이다. 설령 그 상대가 내 딸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저는 더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까요. 사위 민호의 정체와 5년간 저희 가족을 속여온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말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변호사 영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미희야, 사위 민호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 사람 문제가 심각해. 일단 만나자.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빼곡히 적힌 민호의 과거였습니다. 이 사람 윤정이 만나기 전에 이미 2번의 사업 실패 경력이 있어. 그리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당시에만 8,200만 원. 게다가 윤정이 만나기 한 달 전에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고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영희야, 그럼 민호가 윤정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야. 특히 윤정이와 만나기 전 한 달 동안 태미 반찬 주변을 계속 서성거렸다는 목격자 증언도 있어. 마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해. 그런데 이때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윤정이 민호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그날을 말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당시 윤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관심도 많고 우리 가족 이야기만 하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들어줘. 그래,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식품 유통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윤정이에게 관심을 보인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즉 태미 반찬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유난히 회사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태미 반찬이 정말 대단하네요. 연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작년에 23억 정도 됐지. 와, 정말 대단하세요. 부동산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소유하고 계신가요? 본사 건물이랑 공장 부지에서 한 15억 어치 되겠네. 혹시 상속세 대비는 해두셨나요? 요즘 세금이 만만치 않아서요. 당시에는 사위가 저희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관심이 아니라 재산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이후 윤정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윤정은 제게 모든 걸 물어보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이 미역국 레시피 어떻게 만들어? 나도 배워두고 싶어. 엄마, 거래처 사장님들이랑은 어떻게 관계 유지해? 엄마, 회사 장래 계획은 어떻게 돼? 나도 더 공부해서 도와드릴게. 그런데 민호와 결혼한 후부터는 오히려 제가 윤정에게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윤정아, 이번 신제품 시식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요즘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다 진행하고 있어요. 거래처에서 연락 온 거는 확인했니? 엄마,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그럴 때마다 윤정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효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저를 회사에서 서서히 배제시키는 작전이었다는 걸.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던 이마트 체인에서 계약 갱신을 논의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윤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이어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기성세대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가 처리할게요. 그래도 내가 직접 만든 제품인데. 엄마 믿어보세요. 민호 오빠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준비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회의에서 계약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직접 관리하던 품질 관리 기준이 모두 민호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거래처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이제 윤정 대표님하고만 거래하라고 하던데요. 20년 넘게 거래해온 재료 공급업체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담당자가 그렇게 지시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윤정에게 물어봤습니다. 윤정아, 거래처 관리를 왜 다 내가 하겠다고 했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엄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9세대 방식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요. 9세대 방식이라니?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관계인데 민호 오빠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줬거든요. 훨씬 효율적이에요. 민호 오빠의 새로운 시스템. 그게 바로 저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작년에 발견한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윤정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민호와의 카톡 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호 어머니 완전히 물러나시게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윤정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지. 아빠 돌아가시면 그때 확실하게 정리하자. 민호 그때까지 어머니가 눈치채지 않게 조심해야 해. 윤정 걱정 마. 우리 엄마는 워낙 순해서 의심도 안 해. 착하기만 한 사람이야. 민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버님 유언장은 미리 준비해둬야겠어. 윤정 이미 했어. 변호사도 섭외했고 그 대화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순한 호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저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이후로도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지냈다는 것입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았고 설마 내 딸이 그럴 리는 없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걸. 그 후 1년 동안 저는 점점 더 많은 신호들을 놓쳤습니다. 회사 법인카드에서 제 이름이 사라진 것, 사무실 제 책상이 창고로 옮겨진 것, 직원들이 저에게 업무 보고를 하지 않게 된 것, 심지어 제가 만든 레시피들이 하나씩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까지. 어머님, 이 김치 염도를 좀 낮춰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시식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맛이 우리 집 고유 맛인데 요즘 소비자들은 저염식을 선호해요. 트렌드에 맞춰야죠. 그렇게 하나둘씩 제 레시피가 사라져갔습니다. 30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맛이 하루아침에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태수는 그런 변화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마지막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희야, 윤정이가 요즘 이상해. 민호 그 자식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딸인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해. 조심해. 무슨 소리예요? 윤정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미희야,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때로는 독해져야 할 때도 있어. 남편의 걱정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민호가 윤정에게 접근한 시점부터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순진한 딸을 이용해서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그동안 윤정을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 알면서도 윤정이 그 사랑을 이용해서 저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윤정의 유학비 3억 2천만 원, 결혼 준비금 1억 8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5억 5천만 원. 모든 걸 제가 댔습니다.
그때마다 윤정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중에 회사 크게 키워서 은혜 갚을게. 엄마가 고생한 만큼 꼭 보답할게. 엄마, 사랑해. 그 은혜 갚기가 가짜 유언장을 만들고 제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바보 같았던 5년이었습니다. 모든 신호를 다 무시하고 딸을 믿는다는 이유로 눈과 귀를 막고 살았던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5년간의 모든 기록들을 다시 꺼내 정리했습니다. 윤정과 민호의 수상한 행동들, 회사에서 제 권한이 줄어든 시점들, 그리고 제가 놓쳤던 모든 신호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과 제가 상상도 못한 그들의 잔혹한 계획을 말입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더 많은 의혹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희의 소개로 만난 탐정 김광수 과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사모님, 이런 케이스는 보통 빙산의 일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모든 걸 파헤쳐 드릴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조사비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장해 드려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정도로 충격적일 거라는 걸. 그로부터 3주 후 김 과장이 가져온 조사 결과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모님, 앉아서 들으세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첫 번째, 폭탄 민호의 현재 빚 규모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윤정과 결혼한 후에도 계속 도박을 해왔고 최근 6개월 사이에만 1억 5천만 원을 더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강남 논현동의 불법 도박장을 다녀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과천 경마장에서 한 번에 300만 원씩 날리고 있습니다. 300만 원씩요? 네. 지난 3개월 동안만 총 3,600만 원을 잃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윤정은 민호가 사업 관련 미팅이라고 말할 때마다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윤정이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폭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따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님이 작년 9월부터 회사 직원 중 한 명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 과장 정우진 32세이라는 남자예요. 김 과장이 내민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윤정이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남자의 원룸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나요? 작년 추석 직후부터요. 거의 1년 동안 지속됐어요. 주로 평일 오후 이 시경에 만나고 장소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온몸이 소름 돋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남자도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4,800만 원 빚이 있어서 매달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따님과의 관계도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이용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진이 친구들한테 한 말을 녹음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김 과장이 틀어준 녹음 파일에서 나온 정우진의 목소리. 형들, 나 진짜 대박 쳤어.
사장 딸이랑 사귀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용돈도 주고 빚도 갚아줘. 한 달에 500만 원씩 받고 있어. 진짜? 그럼 넌 지금 관리받고 있는 거네? 뭐 어때? 돈 되는데. 그리고 이 여자도 나름 계산 있어서 하는 거야. 남편한테 딱히 사랑 같은 건 없어 보이더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정이 최근 들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이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두는 이유, 그리고 민호와 대화할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였던 이유. 그런데 이때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폭탄이 진짜 결정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난 1년간 가공의 거래처 3곳을 만들어서 총 2억 3천만 원을 빼돌렸어요.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 결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호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보여준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을 보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성식품, 한마음유통, 신선마켓. 이 3개 업체가 전부 허위 거래처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고 계좌는 모두 민호 명의로 개설됐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제 딸과 사위가 도박과 불륜을 위해 훔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에 평균 1,9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6개월 후에는 회사 운영자금이 바닥날 겁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최종 목표를 알아냈어요.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민호가 지인과 카페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민호 목소리 형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시자마자 계좌 동결시켰고 곧 부동산까지 넘어올 예정입니다. 상대방 그럼 장모님은 어떻게 할 거야? 민호 요양원에 보낼 예정이에요. 치매 진단서도 준비해뒀고요. 나이도 72세니까 법정에서도 판단 능력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 와, 너 정말 치밀하다. 그럼 언제까지 걸릴 것 같아? 민호 6개월 안에 모든 재산 정리하고 해외로 나갈 계획입니다.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 준비 중이에요. 상대방 아내도 동의했고? 민호 당연하죠. 애초에 이 계획 자체가 와이프 아이디어였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가져간 후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딸이 먼저 제안한 아이디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양원인지도 알아냈어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가족사랑 요양원이라는 곳인데 한 달에 65만 원짜리 시설이에요. 65만 원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직원 1명이 환자 15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고 치매 환자들은 거의 방치 상태였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보여준 사진들 마이너스 곰팡이 핀 벽, 악취가 나는 화장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환자들의 모습.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사모님께는 월 200만 원짜리 좋은 시설이라고 속일 계획이었어요. 나머지 135만 원은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했던 거죠. 그럼 저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이들의 계획은 사모님을 이런 곳에 보내놓고 6개월 안에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해외로 도망가는 겁니다. 탐정 사무실에서 나온 저는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딸이 제가 친아들처럼 아껴준 사위가 저를 이런 식으로 처분하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딸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워. 가끔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리고 민호 오빠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씩은.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자꾸 끼어들려고 하시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이제 좀 놔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윤정아, 혹시 엄마가 늙어서 치매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 거니? 순간 윤정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좋은 요양원에 모셔야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예요. 어떤 요양원을 생각하고 있니? 아직 구체적으로는. 하지만 시설 좋은 곳으로 모시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200만 원짜리 시설 좋은 곳이 실제로는 65만 원짜리 낙후된 요양원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으로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딸이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고 그것도 최악의 시설에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영희와 함께 형사 전문 변호사 한 분도 참석했습니다. 미희야,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명백한 범죄 행위야. 유언장 위조, 횡령, 그리고 계획적 재산 탈취 시도까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해.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회사 자산에 손대지 못하도록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해.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엄마, 순종적인 어머니가 아닌 제 것을 지키는 강한 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회사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보안업체에 의뢰해서 민호와 윤정의 출입카드를 모두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요 직원들에게는 별도로 연락해서 당분간 모든 결제는 김미희 대표의 승인을 받도록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윤정에게서 화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출입카드가 안 되고 직원들이 저희 말을 안 듣는다고요? 윤정아,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회사를 운영할 거야. 엄마가 뭘 안다고 회사를. 나이도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내가 이 나이에도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민호의 도박, 너의 불륜, 그리고 내 돈을 훔친 것까지. 심지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전화기 너머로 윤정이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을. 증거가 다 있어. 녹음 파일의 사진까지. 이제부터는 법으로 해결할 거니까 각오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시작됐지만 절대 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시작된 진짜 전쟁에서 제가 상상도 못한 강력한 동맹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입니다. 법적 대응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민호와 윤정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영희가 기뻐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희야, 축하해. 횡령 혐의는 확실하고 유언장 위조 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제 딸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할 거라는 걸.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정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만나서 이야기해요. 카페에서 차라도 마시면서.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부은 눈,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윤정이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민우 오빠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요. 윤정아, 정말 그런 거니? 그리고 엄마.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보다는 이 상황에서 임신이라는 게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네. 8주 됐어요. 엄마, 이제 저도 엄마가 될 건데.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윤정은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법적 대응은 그만두세요. 제가 모든 걸 원상복구시킬게요. 회사도 다시 엄마 명의로 돌리고 빼돌린 돈 2억 3천만 원도 다 갚을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임신한 딸을 법정에 세울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아, 정말 마음을 바꾼 거니? 네, 엄마. 아이가 생기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민호 오빠와도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그날 저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 대응을 잠시 보류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또 다른 함정이었다는 걸.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미희야, 섣불리 믿으면 안 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 다음 날 영희가 제게 가져온 건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미희야, 윤정이 임신. 거짓말이야. 뭐라고? 혹시나 해서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임신 진단서가 위조된 거야. 실제로는 임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단서를 복사해서 이름만 바꾼 거였어.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모정까지 이용해서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윤정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인 거네? 그렇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해.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윤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아, 임신 얘기. 거짓말이지? 전화기 너머로 윤정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이제 그만해. 내가 마지막까지 엄마를 속이려고 했다는 걸 다 알았어. 앞으로는 법으로만 만나자.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미 반찬에서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연락 온 건 김 주방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일하다가 3년 전 그만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정말 따님이 그런 짓을 했나요? 주방장님, 맞아요. 사장님, 저희도 많이 이상했어요. 윤정 씨가 경영 맡은 후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옛날 직원들 하나씩 내보내고 사장님 이야기는 아예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심지어 사장님이 만든 레시피를 구식이라고 부르면서 다 바꾸려고 했어요. 그때 저희가 반대했다가 잘렸거든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윤정이 저를 회사에서 지우기 위해 옛 직원들까지 내보냈던 것입니다. 주방장님, 혹시 다시 함께 일할 생각 있으세요? 물론이죠. 사장님이 다시 회사 맡으신다면 언제든지 돌아갈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 주 안에 예전 직원 9명이 모두 복귀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그동안 윤정 대표랑 일하면서 많이 불편했어요. 맛도 예전만 못하고 서비스도 성의가 없고 사장님이 다시 맡으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도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정 씨가 가격만 올리고 품질은 떨어뜨려서 고객들 불만이 많았거든요. 20년 넘게 거래해온 대형마트 바이어도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1년간 태미 반찬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다시 하신다니 기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맛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장 상태도 예전만 못했고, 사장님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태미 반찬 창업자 할머니가 돌아오신다니 너무 기뻐요. 예전 맛이 그리웠거든요. 딸한테 사기당한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진짜 화나네요. 응원합니다. 72세에 다시 창업하신다니 정말 멋져요. 앞으로 계속 주문할게요.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 나이인데 정말 힘이 되신대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루에 응원 댓글이 300개씩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MBC 휴먼 다큐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사장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방송은 제가 그런데 나갈 만한 사람인가요? 사장님 같은 분 이야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이야기를 알게 되셨나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72세 할머니의 당당한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조회수 50만을 넘었거든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촬영 날 저는 평소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에 나가 반찬을 만드는 모습부터 촬영했습니다. PD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에요. 40년 경력이 느껴져요.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72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내가 낳고 기른 딸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평생 이루어온 걸 지키고 싶었거든요. 따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미 할 말은 다 했어요. 이제는 법이 판단할 일이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반찬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온라인몰 주문이 하루에 800건씩 들어왔고 응원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 보고 용기 얻으셨대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가 진짜 멋진 분이에요. 딸내미가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할머니 화이팅! 72세에 새 출발하시는 모습 보고 눈물 났어요. 저도 힘내서 살아야겠어요. 그런 응원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아갈 차례라는 것을. 한 달 후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정과 민호가 피고석에 앉은 모습을 보는 건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윤정이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재판소에서 나온 후 저는 새로운 각오로 가득 찼습니다. 7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희망찰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저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더 큰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제 진짜 승리를 향한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6개월간의 법정 공방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리는 순간 저는 72년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피고인 박윤정에게 유언장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민호에게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 2억 3천만 원에 대한 배상도 명령합니다. 재판장이 울려 퍼지는 선고문을 듣는 순간 피고석에 앉은 윤정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윤정은 제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서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미애 사장님, 승소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72세에 이룬 법정 승리,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평생 이루어온 것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승소 후 심경은 어떠신가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앞으로 헤쳐가야 할 일들이 많네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메인으로 나갔습니다. 72세 할머니의 당당한 반격, 가족에게 배신당한 시니어의 완벽한 복수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승리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다는 걸. 댓글들은 뜨거운 응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할머니 보고 용기 얻으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시네요. 존경합니다. 딸이 정말 못됐네요. 그래도 할머니가 이기셔서 속이 시원해요. 72세에 새 출발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승소 판결이 난 지 일주일 후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CJ제일제당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니어 전용 반찬 라인 런칭에 협업 의향이 있으신지요? 어떤 종류의 협업 말씀이세요? 사장님의 레시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프리미엄 라인을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하는 겁니다. 연매출 50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어요. 롯데백화점에서도 김 사장님 브랜드 입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전국 30개 매장에 전용 코너 설치를 제안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파워를 보여준 사례로 일본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서요. 방송료로 3천만 원을 제안합니다. 저는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72세에 이런 기회들이 쏟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출소하면 다시 효녀가 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조용히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효녀? 이미 늦었어. 얼마 후 윤정이 면회를 신청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윤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했던 옷차림 대신 수감복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윤정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빼었습니다. 윤정아, 이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를 자격 없어. 엄마, 제발. 저 정말 후회해요. 민호가 깨었다고요. 저도 속은 거예요. 속았다고? 내가 마지막까지 가짜 임신까지 하면서 나를 속이려고 했잖아. 그것도 민호가 시킨 거야?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65만 원짜리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도 민호 혼자 생각한 거야? 엄마, 그건 증거 다 봤어. 내가 먼저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민호가 친구한테 자랑했잖아. 윤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내가 36년 동안 내 딸이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앞으로 우리는 남남으로 살아가는 거야. 엄마,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마세요.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치는 건 내 일이고 용서하지 않는 건 내 권리야.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관대한 거야. 엄마, 제발. 저는 엄마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미 증명했잖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윤정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후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그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시작한 미이차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CJ제일제당과의 협업으로 대형마트 입점은 물론이고 온라인몰 매출은 예전의 5배를 넘어섰습니다. 월 매출만 4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건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분들을 우선 채용해서 지금은 총 45명의 시니어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나이에 일할 곳을 찾기 힘들었는데 여기서 일하니까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사장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나이 든다고 무조건 물러설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저희 손주들도 할머니 자랑스러워해요. 텔레비전에 나오신 할머니랑 같이 일한다고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부에서 시니어 창업 우수 사례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악수를 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애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진짜 멋진 분이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72세에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니. 요즘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회사에 나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에는 독서 모임이나 요가 수업에도 참여합니다. 72세에 새로 시작한 취미들이지만 매일이 새롭고 즐겁습니다. 얼마 전 TV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MC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만약 따님이 다시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이제 저 자신이거든요. 72세에 새 출발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좋은 시기였어요. 이제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저도 시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살지 말고 제 권리를 찾아야겠어요. 75세 어머니가 할머니 방송 보시고 컴퓨터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저희 할머니도 용기를 얻으셨대요. 85세인데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지난 주말 남편 태수의 묘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 다 해결했어요. 이제 정말로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마지막에 진짜 유언장 남겨놔서. 그리고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72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당당하게 산 적이 없었어요. 그날 무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시원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냥 김미희, 72세의 당당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걸,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증명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찼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이미 러브콜을 보내왔거든요. 73세의 글로벌 사업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